네, 이재명 전 대표는 좀 내려놓고 이제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여줄 때다. 아마 국민의힘 각 후보들도 고심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독주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각 후보들의 출마 러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당초 15명이 넘는 인원이 또 여권 잠룡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20잠룡까지도 갈 수 있다는, 20룡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 선언했고 안철수 의원의 각 광역지자체장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면면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조금 더 보탤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보태기보다 덜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밤에 원희룡 전 장관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김태흠 충남지사가 또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두 분 다 무슨 역할이든 간에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출마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과 오늘 오후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주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세훈 전 시장 이 정도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한 10명 안팎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반대로 한 명이 뚜렷한 주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지금 김문수 이제 전 장관이죠. 전 장관부터 한동훈 전 대표까지 탄핵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그리고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과도 닿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반대하셨던 분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마음이 바뀌신 분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이제 경선 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국민 여론조사 형태로 100% 해서 4명으로 추린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대통령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 우리 앞으로 보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중도 확장성을 오히려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경선 흥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선 룰이 정리가 됐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1차 경선에서 4명, 그리고 2차 경선을 통해서 2명을 뽑아내서 최종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인데 말씀대로 이 두 차례의 경선에 좀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 이게 국민의힘 측의 기대감입니다. 일종의 컨벤션 효과 기대한다는 건데 김종욱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황우여 선관위원장 말씀에 의하면 10여 명 정도로 압축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땐 한 줄 후보들이 하나씩 사라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저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에 맞게 자기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소위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집권 여당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지 않고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파면을 당했다고 한다면 본인은 그런 전직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 또는 그동안 이런 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소위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대한 반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땐 매우 좀 후한무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또 오세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명태균 게이트 문제가 지금 앞에 걸려 있습니다. 어제 보석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으로 본인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출마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땐 국민을 뭐로 아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후보들이 난립하기 이전에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후보 출마만 계속 남발한다면 반성과 사과도 없이 파면을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표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당에게? 네, 방금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또 시끄럽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고성에 오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하는 말씀 여기가 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 우리가 말 켜있을 때 얘기했어요. 적당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선배가? 파면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어디가 선배들이야? 왜 그러세요?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조용히 해.
네, 공방이 셉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일단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몫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역시도 지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 결정문을 봤을 때 국회에서 선출한 몫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근데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국회에서 선출하면 바로 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출을 해도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겪어야 되기 때문에 임명권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나온 결정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했다라고 보는 것이 네. 맞지 않는가라고 네.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법을 또 개정하고 의결하고 뭐 그래서 반발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요즘에 연일 핫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근 그거 봤어 이런 묻는 영상들도 있다는데요. 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국민이 우리 하시는 우리 총재님께서 오늘 보시고 우리 마을을 많이 도와주신답니다.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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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보니 출마설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대선에 직접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는 보도도 들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 영어에 대해서 뭐 또 뷰티풀 잉글리시다 뭐 해서 또 거기랑 연관시키면서 출마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한번 CNN과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I think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I don't think that kind of, fighting back will improve the situation dramatically. 네, 한덕수 대행의 영어에 대해서는 이런 칭찬도 있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과거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보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커넥티드네스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는 이렇게 좀 인클루시브하게 방향을 굉장히 터닝을 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사실 뭐 시리어스한 논의도 별로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어프로치가 저는 좀 마일드한 것 같아요.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는 딴 데와 좀 차별화되면서 올리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어저스트를 지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하도 핫하다 보니 이런 영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어스 않고 어프로치가 마일드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종욱 부의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말 쓰셨으면 좋겠어요. 대한국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과거에 계신 분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엘리트 출신 같은 우월 의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미국 말을 잘하면 대단히 예를 들면 엘리트인 것처럼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말들을 아주 빈번하게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하지만 본인 공직자세요. 국민의 세금을 받고 그 녹을 받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한국말을 아주 따박따박 우리말에 어법에 맞게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이 권한대행이 또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이 뭐 하는 겁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내란죄가 뭡니까? 국가의 헌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럼 둘 다 국헌을 문란했다라고 하는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제가 볼 때 매우 기괴하고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했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네. 뭐 민주당 측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이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피의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혐의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신분이고 심지어 뭐 무죄로 바뀐 것들도 있습니다. 유죄 판단을 받은 바도 있거든요. 피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유력 대권주자인 당에서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네. 그건 내란죄잖아요. 다른 죄가 아니고요. 내란죄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요. 국헌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거기에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대행 2개월이 지금 한미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데 출마설이 계속 나와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오후에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이동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일부 언론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뭐 경호팀 구성도 잘 됐고 뭐 서초동 사저의 일부 짐도 지금 이동을 한 상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초동 쪽으로 일부는 나가 있는 상황이고 짐들이 내일 오후경에 전체적으로 모두 이제 이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뭐 처음에 한남동 관저로 들어올 때는 반려견, 반려묘가 7마리 정도였는데 지금은 11마리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사가 더 늦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가는 네. 것으로 보이고 뭐 다른 제3의 장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서초동 사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관저에 사저에 뭐 반려동물까지 전 대통령을 향한 이런저런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파면 이후에 윤석열 캠프 1호 대변인은 또 이런 말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였는지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두고 이제 남편을 공개적으로 이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면박을 주고 근데 이제 그걸 같이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우리 강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죠. 이거 참 큰일 났다. 선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처음 만난 면접 장소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각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계속 논란이 많았던 게 V0는 누군가, V1은 누군가 이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가, 실제로 뒤에서 소위 김건희 씨가 배후 조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많았다라는 느낌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시초적인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일간지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만 들어가게 되면 뭐 김치찌개 끓이고 그다음에 계란 말이 만들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원래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대통령의 부인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형태가 윤석열 정부를 망가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의문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저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찹찹하고요. 또 하나는 관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일 정도 이후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당일 이 12시에 밤 12시에 끝나는 건데 그 다음 날 청와대 개방한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현직 대통령이 호텔에서 자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매우 관대하고 남에게는 매우 예를 들면 야박한 방식들의 행태들을 보였던 모습 자체가 네. 저는 지금과 같이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 부인조차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내일이 되면 파면된 지 일주일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어떻게 뜨거운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민감하게 느껴지는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